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폐기물을 가지고 산업 폐기물, 그다음에 생활계 폐기물 여러 가지 나누는데, 우리가 중금속 관련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헤비 메탈의 그 컨텐츠에 따라서도 우리가 폐기물을 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그 헤비 메탈이 충분히 많이 있을 때는 어떤지 리커버리 테크놀로지가 결국 경제성까지나 그다음에 기술성이 나머지 모든 상품의 응용 재활용에 대한 팩터를 커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 무기 폐기물 같이 헤비 메탈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 자체가 메탈처럼 어떤 유가금속이라서 어떤 가치가 좀 높은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천연 무기 재료 자체가 워낙 저가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물, 무기 폐기물 자체를 어떻게든지 가공해서 자원화한다라는 것에 기술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경제성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기 폐기물에 대한 것들은 상용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은 무기 폐기물에 어떻게든지 발생되는 것들을 아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머지 그 부분들이 또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기 폐기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스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처분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1단계 때는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슬러지 부분을 OPC 일반 시멘트의 원료로 하는 부분으로 상용화를 약 75%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때에 또 다른 문제로 나오는 요즘에 생활 폐기물에서 나오는 바닥재가 지금 거의 다 매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재활용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 실증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계속 시멘트 산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이유 중에 하나가 무기 폐기물 자체가 어떻게든지 매스 솔루션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멘트의 킬른이 결국은 이런 소각의 프로세스를 겸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모든 규정이나 법규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정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소각 자체는 이런 우리 생활 폐기물 소각할 때 나오는 소각 온도가 약 850도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의 소각하고 난 프로세스의 냉각 프로세스가 거의 웨트 부분에 워터 킨칭 프로세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이옥신이 합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시멘트 킬른에 대해서는 약 1450도씨에서 크링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머티리얼도 다이옥신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이 소각로보다는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시멘트 무기 폐기물들이 어떻게든지 시멘트 킬른에 들어갈 때 원료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스펜전이 있기 때문에 원료나 그 다음에 원료로서 이렇게 다 소진이 되는 그런 제로 폴루전이라는 그런 컨셉에 부합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다른 제2차 오염 부분에 대해서 약 잔류물이 20-30% 정도가 또 잔류물이 남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까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기 폐기물 중에서 소진되는 양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시멘트 산업에서 이렇게 각종 폐기물군들에 대해서 흡수돼서 대량 처분하는 유류들이 이게 지금 계속 매년 약 1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유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제 시멘트 원료 자체에서 약 10년 전에는 우리가 생산 플랜트에, 청정 플랜트에
폐기물을 넣는 거에서 상당히 꺼렸지만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어느 회사든지 시멘트에 원료화하는 부분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상 물질 중에 시도가 되지 않은 것이 바로 생활 폐기물 중에 발생되는 소각하고 나온 바닥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양적인 부분을 1단계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75% 정도를 시멘트 부분에 원료화하는 부분을 소진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머티리얼 자체가 특히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소각에서 소각하고 나온 바닥재의 성상들이 상당히 틀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중금속 함량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든지 그 공정을 유럽에서 이렇게 시멘트 산업에서 핵심 기술 부분이 뭐냐면 이 원료 부분들에 대한 그 퀄리티나 그 다음에 시료의 편차를 공정에서 흡수하는 범위 부분에 대한 안정 부분들이 가장 큰 그 공정 부분에 대한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제조로 제품에서 사용하기 전에 결국은 그 프리트리트먼트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소각재의 그 안정화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과학기술 중에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머징 테크놀로지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듯이 저희가 이때까지 어느 정도 1단계, 2단계에 확립된 그 상용화 기술에서 이제 좀 더 모든 폐기물들을, 무기 폐기물들, 특히 소각재에서 나오는 바닥재 중에 이제 그런 모든 헤비 메탈에 대한 컨텐트를 결국 프로덕트에 미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소량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미량 성분에 대한 프로덕트에 미치는 영향들을 결국은 이 분야에 대한 이머징 테크놀로지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히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가 생활 폐기물 중에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결국 소각이라는 부분으로 매립 다음 프로세스로 소각이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소각을 하고 나와서 나오는 부분이 플라이에스는 지금 특정 폐기물로 되어 있고 지금 바닥재 자체는 지금 일반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거의 토탈 20% 정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재활용률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각 비율 자체가 국내에서 보면은 지금 약 5%에서 지금 14%, 지금 최근에 2005년도에는 20%까지, 그리고 향후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국내의 생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소각 비율을 약 50%까지 2008년도까지 향상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각을 하고 나온 일반 소각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쉬 총량에 대해서는 약 20% 정도가 토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발생되는 20% 중에 거의 바닥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중에 90%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는 처음에 특정 폐기물로 되어 있다가 일반 폐기물로 지금 전환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금속에 대한 용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소각장마다 어떤 반출이나 그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내의 현실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지금 소각장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바닥재 또한 다이옥신 부분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함유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전제한 것은 바닥재 자체는 저희가 여러 소각장의 바닥재들을 평균적으로 다이옥신을 체크한 결과 거의 2에서 한 10일 정도 되는 그런 피코그램 단위의 부분으로 저희가 측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범위들은 여러 카나다나 그다음에 독일, 유럽에서 나오는 각종 부분에 대한 다이옥신 데이터 중에 거의 농경지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런 정도라고 저희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일단 바닥재 부분은 안정한 범위에 지금 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전제를 하고 결국은 그 다음에 대한 CL이나 그 다음에 중금속에 대한 전처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제품으로서의 매스 솔루션을 접근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그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소각을 통해서 결국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다이옥신을 제외한 부분이 지금 CL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금속 문제입니다. CL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 보통 이제 H2하고 반응해서 이오니제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크로노폼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저희가 다이옥신을 발생하는 부분의 합성 물질로 된다라고 이야기돼서 결국은 이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1960년대서부터 이 소각하고 나온 바닥재 자체가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심해서 결국은 80년 정도의 후에 1980년 이후서부터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재활용 부분으로 결국은 매립을 하지 않고 매립 자체가 결국은 이 그 가용성 염 자체가 지하수 오염이나 그다음에 토양 오염의 주 문제로 야기되는 부분으로 지금 어떻게든지 적극적인 재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그 중금속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토양 오염에 가장 그 흡착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2단계 때 전처리 중에 가장 핵심이 되었던 그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가용성 염을 손쉽게 어떻게든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중금속에 대한 안정화를 접근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가용성 염이 결국은 그 물에서 쉽게 한 85% 정도를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남는 부분들이 결국은 제거하고 남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0.2에서 0.3%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저희가 가용성 염이 아닌 난용성 염들인데 결국은 그 부분들이 그 페데랄 염 같은 그런 부분들이 그 합성의 계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과연 어느 공정에서 그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들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가 2단계 규명을 한 부분들인데 그 거의 그 소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내에서 지금 그 냉각 프로세스를 그 워터 키칭 프로세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결국은 이런 페데랄 난용성 염들이 형성이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냉 프로세스인 에어 퀸칭 프로세스로 갔었을 때는 좀 더 이런 난용성 염에 대한 그 합성 부분이 상당히 적은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향후 신규 소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적극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이런 그 공정에 대한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을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CL을 손쉽게 가용성 염을 제거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컨셉에 대해서는 CL을 고용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재활용 제품으로 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슘 설프로 알루미네이트를 합성해서 결국은 그 에코 시멘트의 특수 시멘트를 제조한다는 건데 이런 그 CCA 그 크링커 자체는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멘트 부분이 1450도씨에서 합성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저희가 제조하는 에코 시멘트는 약 100도 정도 합성 온도가 낮고요. 또 하나는 시멘트 부분에서 석회석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하는 그런 단계에서 CO2 발생량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요런 CO2에 대한 그 규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인 더 이상 소송하고 나온 소각을 하고 나온 그런 잔재물이기 때문에 CO2 발생량들이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CL을 그대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용도에 대해서는 한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에 국한돼서 사용을 하고 거의 대부분 토양 안정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빼고는 충분히 저희가 재활용에 대한 핵심 기술을 저희가 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특히 바닥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약 800도씨서부터는 1000도씨 정도, 그러니까 1300도 정도의 보통 우리가 CCA 크링커를 합성하는 부분인데 좀 더 저온인 부분에서 저희가 합성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확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확립된 그런 크링커 자체가 결국은 다시 제품으로서 용출 테스트에 안정한 부분으로 저희가 일단 제품의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특수 시멘트 만든 것 중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일반 시멘트의 치환율을 좀 높이는 것이 저희가 소진량을 더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연구 결과 약 20% 정도까지 치환하면 결국은 중금속에 대한 용출에 대해서 안정한 부분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금속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L을 어떻게든지 쉬운 가용성 0을 제거하는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지금 웨트 상태에서 워터 킨칭을 하는 프로세스가 지금 국내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중금속을 고용화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금속 고용 문제가 결국은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결국은 거의 대부분 토건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하이드로겐 포밍 메탈 부분 때문에 볼륨 자체가 결국은 소각에서 나온 다음 단계에서 볼륨이 팽창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에이징을 하지 않고 프로덕트로 재료로 썼을 때는 이런 부피 팽창 부분 때문에 결국은 퀄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소각에서 나온 850도씨 정도에서 나오고 폐하가 12 정도 됐었을 때 결국은 그 옥사이드 폼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결국 헤비메탈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알루미나나 그 다음에 FE, 카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하이드레이션 스테이지를 저희가 통과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수화 반응에 의해서 결국 부피 팽창에 대한 부분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CO2 가스를 해서 결국은 대기상에서의 어떤 안정화하는 그런 단계까지가 거의 최소 재활용 용품에 따라서 3개월이나 그 다음에 30일이나 60일 정도가 경과되는 그런 에이징 부분에 대한 것을 재활용하는 데에 규격화로 되어 있고 규제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든지 중금속들을 재활용하는데 안정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거의 CaO와 관련된 그런 릴레이트된 그런 파우더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든지 3개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결국은 충분히 제품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헤비메탈이 고용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카보네이션이라는 부분을 웨트 상태로 아까 가용성 염이라는 부분을 쉽게 제거하는 부분하고 결국은 카보네이션이라는 부분을 중금속에 대한 것의 안정화 처리를 위해서 결국은 이런 중금속 중에 결국은 이런 카보네이션을 시켜서 탄산염으로 유도를 시키는 것이 그런 낮은 용해도로 인해서 결국은 중금속이 교용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런 탄산염들과 그 다음에 지금 수산화 웨트 상태에서 카보네이션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폐하가 약 9에서 한 10일 정도가 가장 중금속에 대해서 안정한 용출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그게 폐하의 영향인지 또 아니면은 탄산화에 대한 영향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탄산염들이 중금속하고 되는 그레이드가 되어 있는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규명하는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폐하를 조절하는 데는 결국은 자연적인 그런 에이징에 걸리는 시간 적태가 최소한 저희도 6개월 정도로 났을 때 결국 폐하가 약 10 정도나 9 정도로 되는 부분으로 제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폐하가 바로 소각에서 나오는 프레시한 그런 바닥재 자체는 상당히 중금속 중에서도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카파가 굉장히 용출이 좀 되는 부분이지만 지역마다 PB나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크롬이나 징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각장의 바닥재의 중금속에 용출되는 트렌드가 굉장히 상이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중금속에 대해서 결국은 이 실질적인 바닥재 자체에도 똑같이 폐하에 대한 영향 부분으로 저희가 체크한 결과 약 9 정도에서 용출이 되는 범위의 안정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왔고요.
인위적으로 저희가 이제 카보네이션을 시켰을 때도 똑같이 약 카보네이션을 시켰을 때 폐하가 떨어짐에 따라서 약 10에서 결국 안정화된 그 8까지 거의 대부분의 그 중금속들이 용출 스탠다드의 거의 안정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지역마다 그 중금속들이 카파나 그다음에 그 레드나 그다음에 징크들이 굉장히 많이 리치한 그런 그 부분들의 범용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의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카파가 거의 대부분 국내 소각장들의 그 바닥재에 제일 많이 그 함유되어 있는 그런 그 용출 부분의 양이 많은데, 결국은 그것은 저희가 CO2 카보네이션 프로세스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CO2의 반응의 조건에 따라서 충분히 제거율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중에 저희가 상용화로 접근된 파이로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지 가용성 염을 웨트 상태에서 카보네이션 시켜서 중금속과 그 다음에 CL을 가용성 염을 안정화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처리하고 나온 그런 폐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폐수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 소각장에서 저희가 중간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그 소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소각장 안에 중앙 그 폐수 처리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의 그 폐수 처리를 하고 나온 그 폐수들이 그 약간 BOD나 COD가 높은 상황이지만 그 폐수 처리장에서 또 처리하는 부분으로서는 안정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일단 지금 카보네이션이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웨트 상태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어쨌든 그 가용성 염을 어떻게든 흡수하는 프로세스가 개발이 되어 있지만, 문제는 지금 저희가 핵심 기술로서 좀 더 경제적인 부분으로 드라이 베이스에 대한 그 부분을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그 CO2 자체가 그 이렇게 확산되는 모델 자체가 결국은 그 카보네이션 프로세스를 중금속의 고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의 하나 정도가 뭐냐면 이게 그 카보네이션 프로세스를 하는 경과 중에 볼륨이나 그 다음에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면서, 또 반면에 결국은 뭐냐면 이런 표면에 그 카보네이션의 드라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표면에 캡슐레이션 효과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헤비메 그 중금속들에 대한 그런 그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막고, 결국은 이런 그 포화에 대한 사이즈를 상당히 치밀하게 이제 줄인다라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결국 저희가 지금 향후에 추진하려는 부분들이 이런 바닥재 중에 카파나 그 레드가 굉장히 리치한 그런 입단 중에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개발한 웨트 프로세스와 병행할 수 있는 드라이 프로세스의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그 웨트 시스템하고 드라이 시스템을 저희가 그 똑같이 카보네이션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런 카파와 PB가 이미 많이 함유하고 있는 바닥재의 그 입단 중에 결국은 중금속 욕출량,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한 그 바닥재 자체가 그 결국은 이렇게 그 카파는 상당히 높은 그런 용출 그 치를 갖고 있는데, 결국 두 프로세스, 웨트나 드라이한 그 모든 프로세스에서 결국 안정한 부분으로 그 용출 범위에는 충분히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폐하 부분은 우리가 카보네이션을 웨트 상태로 시켰을 때는 굉장히 가속도로 그 7이나 그 다음에 6의 부분까지도 저희가 그 카보네이션 프로세스로 웨트가든 한 거는 폐하가 도달이 됐고요. 이제는 드라이 베이스에 대해서는 그 9나 그 다음에 10 정도까지 거의 우리가 그 카보네이션을 했었을 때는 폐하가 떨어지는 부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그 논제가 되었듯이 볼륨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서페이스 에리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레시 버텀 S에 대해서 결국 카보네이션 웨트나 그 다음에 드라이 했었을 때 똑같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볼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포화 사이즈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드라이 베이스로 그 우리가 그 캡슐레이션을 시켰을 때 중금속의 표면에 이제 그 입자의 표면에 캡슐레이션 효과를 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포화 사이즈 자체가 이 드라이 베이스에 있었을 때 상당히 작은 부분에 그 경향을 나타나는 것을 실험치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드라이 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결국 카보네이션을 시키지 않은 그런 그 바닥재 부분하고 결국 그러니까 웨트 카보네이션을 시켰던 입자 부분의 표면하고 결국은 드라이 베이스에서 카보네이션 시켰던 부분들이 결국은 똑같이 그 폐화나 중금속 용출 데이터는 똑같이 안정한 범위지만 향후에 결국은 드라이 베이스로 시켰을 때 결국 중금속의 거동들이 이동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면의 거의 대부분이 칼사이트로 합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중금속들이 결국은 카보네이션 시켜서 폐화 부분에 어느 정도 중금속과 고용된 상태에서 안정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과연 어느 단계까지 장기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다시 용출이 되었을 때 프로덕트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가 저희의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재활용을 하고 나서 그 프로덕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용성 면 부분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카보네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것에 웨이트 베이스로 저희가 세미 파이로트 스케일에서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실증 프렌트로 지금 저희가 그 프렌트를 짓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드라이 베이스에 대한 것들은 지금 그 경제성과 그다음에 기초 캡슐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지금 추진을 하는 부분으로 3단계 진행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시멘트 산업에서 우리가 그 헤비 메탈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고용화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볼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헤비 메탈이 결국은 고용화되는 그런 부분의 거동들인데 이때까지는 저희가 크링커 반응에서의 중금속 거동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연구를 집중을 했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하이드레이션계, 그러니까 크링커는 거의 1450도나 이런 부분에서 고온에서 강압적으로 어떻게든지 크링커를 합성하기 때문에 중금속이 어떻게든지 고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하이드레이션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듀스되는 그런 부분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중금속들에 대한 이동이나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용출에 대한 문제가 있을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전성으로 저희가 향후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OPC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그 크링커링 되는 그런 반응으로 중금속이 고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이런 크링커링 되는 과정에서 거의 대표적인 그 광물 상태로 알라이트하고 벨라이트 중에 거의 중금속의 그 징크나 그다음에 크롬, 그다음에 각각의 카드뮴이나 그다음에 PB, 그다음에 크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온 치환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중금속들이 고용돼서 실제로 저희가 크링커링 반응에서 나오는 중금속 양들이 결국 이런 그 중금속들이 크롬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링커에서 그대로 저희가 디텍트 되는 그 부분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운 정량적인 시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그 중금속의 고용이 이 크링커상에서 정량적으로 어떤 게 얼마만큼 되느냐가 저희가 이제 지금 향후 기본적으로 접근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크링커링 반응들을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CSA를 저희가 합성을 해본 결과 그 중금속을 CSA 궤도 퓨어한 부분으로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 중금속들에 대한 양들을 거의 지금 똑같이 저희가 첨가해서 중금속에 대한 거동도를 살펴봤는데 그 잔류물들이 결국 반응 과정에서 상당히 피부 같은 것들이 그 잔류물들이 1100도에서 저희가 남는 양들이 그 거동이 상당히 휘발되는 양들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디텍트했고 결국은 그게 결정적으로 그 약 1100도 정도의 어떤 디스톨팅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확인이 그런 그 잔류량과 그다음에 중금속 고용량과 그다음에 결정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향후에 하려는 부분들은
과연 그 중금속의 고용량이 한계치가 과연 그 개에서 그다음에 CCA계나 CSA계에서 한계치가 중금속 양마다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현재는 상대적인 트렌드하고 그다음에 중금속 양이 그 지금 거의 PB나 징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세적으로 PB가 높은 곳에 거의 카파가 같이 높고 이런 경우의 수들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에 대한 그 커플 그 이펙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향후에 이렇게 클링커링 만들어져 있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레이션에서 자연적으로 그 물계에서 반응이 용출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용출이 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유가금속이나 유가크롬이나 그 다음에 삼가크롬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잘 안정적으로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어떤 노출이 되어 있는 대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프로덕트로 저희가 썼을 때 다시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해서 애시드 레인이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안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이제 미치는 영향에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드레이션 관계에서 그 보통 이 두 가지 그 박물 자체가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데 컬럼이나 그 시트 상태의 그런 그 결정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금속들이 상당히 그 고용되기가 쉬운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하이드레이션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컬럼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에트랭자이트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에트랭자이트 안에서의 저희가 이제 그 문제는 이런 PB나 그 다음에 카드뮴 이런 부분들이나 크롬 부분들이 알루미늄하고 치환하는 대치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설페이트가 그 다음에 크롬, 유가크롬 부분하고 대치하는 그런 부분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저희가 이제 하이드레이션 부분이 중요한 게 유가크롬이 결국은 어느 정도, 삼가크롬이 어느 정도 어떤 환경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컴피팅 이온 아이온 이펙트라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위적으로 저희가 크롬, 삼가크롬하고 그 다음에 유가크롬에 대해서 에트랭자이트를 퓨어하게해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치환이 서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삼가크롬에 대해서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유가크롬에 대해서는 그 설페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삼가크롬인 경우에 그 설페이트가 우선적으로 지금 그 합성이 됐다라는 것은 다음 보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300 이렇게 인위적으로 크롬 이온에 대해서 지금 삼가크롬에 대해서 넣었을 때 결국은 그 잔류량 자체가 상당히 적게 0.26 정도 됐다라는 것은 나머지 양들이 거의 대부분 삼가크롬이 그 합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300 중에서 거의 240 정도밖에 남는 부분이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의 양이 그 고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삼가크롬에 대한 그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이 없는 부분으로 삼가크롬만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크롬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그 고용이 안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든지 삼가나 육가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지금 두 가지죠. 용출 기준 자체가 국내 그 용출 기준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우리가 그 낮은 편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장기 안전성에 대한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를 중금속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장기적인 안정화를 시키지 않으면 품질이나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외부 환경이 변했을 때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연구를 스타트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술까지도 커버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그 3단계에 진행될 그런 새로운 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